네, 김범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 처음 나와주셔서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공부 상담센터 운영하면서 유튜브 채널 금융공부 김범곤 운영하고 있는 김범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정말 이 계좌, 특히나 이제 뭐 연금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상품을 우리가 이제 연금 계좌에서 편입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네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네네. 자세히 말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노하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즘 관심 많은 월배당 ETF를 뭐 IES 계좌에서 투자하는 법을 소개해 주신 걸로 알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좀 단도직입적이긴 한데 네. 매달 한 50만 원, 75만 원 정도 네.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서 노후에 월 한 300씩 배당 수입이 나오는 걸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과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보통 이제 뭐 종목을 먼저 선택하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몇 퍼센트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창출하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좀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필요자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월 300만 원의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간 3,600만 원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3,600만 원의 연간 배당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 정도까지 목돈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이 먼저 진행된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 그냥 배당을 많이 주니까 어떤 뭐 고배당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를 그냥 대책 없이 아니면 그냥 꾸준히 사서 모으는 형태의 투자를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목적 달성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목적 달성을 하는 그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배당 수입에 대한 규모,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을 창출하기 어느 정도의 그 목표 배당 수익률을 만들어낼 건지가 먼저 확정이 되면 필요 자금을 이제 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600만 원의 배당 수입을 창출하고 싶은데 내가 운용하고자 하는 목표 배당 수익률이 만약에 6%다라고 한다면 이때 필요 자금은 6억 원이 필요하고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매달 뭐 50에서 75만 원,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씩 뭐 저축을 한다, 적립을 한다라고 한다면 연 1,200만 원을 이제 1년 동안에 내가 배당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200만 원 가지고 6억 원 만들려면 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50년 동안 우리가 100만 원씩 꾸준히 이렇게 적립을 한다라는 게 뭐 약간 좀 현실성에서 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50년 힘들죠. 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목표를 좀 수정하는 이러한 형태로 일단은 자금의 규모를 먼저 산출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연 한 5% 이상 배당을 지급하는 고배당, 월배당 ETF 뭐 23종목에 대해서 네네. 소개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더 주목하면 좋을 ETF 5개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영상 촬영했었을 시점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보다는 좀 이제 커버드 콜까지 모두 포함된 그러니까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고배당 상품들 중에 이제 커버드 콜,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포함되어져 있는 배당까지 해서 23개 종목이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사하면서 일단 커버드 콜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연 5% 이상의 이제 배당을 주는 종목들은 일단 국내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거는 한 4종목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덱스 고배당,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그 다음에 아리랑 고배당주가 월배당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이제 편입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에 있어서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들이 대체적으로 5% 이상의 이제 배당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현재 이제 2종목이 상장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에이스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그 다음에 코덱스 아이쉐어즈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이 2종목이 현재 5% 이상의 이제 배당을 이제 우리가 목표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리츠 종목도 이제 5개의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 뭐 TRKIS, 그 다음에 아리랑 K 리츠 FN, 그 다음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그 다음에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 그 다음에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 중에 커버드 콜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ETF 종목에서 5%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전체 11개의 종목이 있고요. 자, 그러면 11개의 종목을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배당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져 있어요. 근데 보통에 이제 만약에 5%의 배당을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종목만 선택할 건 아니고 기초 자산을 만약에 국내 주식, 채권, 리츠를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종목의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봐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저평가되어져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었을 때 같은 돈일 때 조금 더 많은 보유 주수를 이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초 자산에 대한 분산 첫 번째로 한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들은 그 중에서도 현재 가격이 다소 저평가되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선택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라고 한다면은 약간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렇게 뭐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니요, PR이라든지 뭐 그런 걸 봐야 아니요, 될까요? 그냥 네네. 뭐 그냥 가격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보통 뭐 10,000원에 이제 보통 태어나긴 하는데 이제 상장이 조금 오래되거나 수익이 좋은 상품들은 뭐 11,000원, 14,000원 막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져 있는데요. 어차피 동일한 배당률이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싼 종목을 매수했었을 때 조금 더 많은 보유 주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가격이 조금 낮아져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나중에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도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서 선택 기준은 보통은 이제 동일한 배당 수익률에 약간의 가격은 현재 다른 종목보다는 낮은 형태를 좀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냥 좀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뭐 배당을 고를 수 있는 기준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 SCHD, 뭐 슈드라고도 표현을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여기에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운용사에서도 이 한국형 슈드 ETF에 대해서 많은 그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형 슈드 여기에 대해서 좀 네네. 소개를 해주시고 이 특징이 무엇인지 포트폴리오에 과연 어느 정도 담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슈드는 일단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ETF, 그러니까 티커 이름이 이제 SCHD인 거고요. 이게 이제 한국형으로 들어와서 변경된 거는 일단 미국에서는 월배당을 주는 형태는 아닌데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월배당을 주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포트폴리오 상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종목들은 뭐 10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한 이 100개 기업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재미난 건 배당 성장에 대한 의미가 뭐 배당을 많이 준다 요 개념보다는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편입돼서 포트폴리오가 운영되는 이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이제 한국형 슈드의 경우는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한 3% 중반, 많게는 이제 4% 정도가 되고 있고, 아직 이제 뭐 들어온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계속적으로 늘려주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일단은 뭐 배당 성장 중심이다라고 하면 꾸준히 배당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슈드의 가격이 오르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을 슈드로 일단 넣어두고요. 그러면 슈드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뭐 3% 중반 혹은 4% 정도의 목표 배당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상의 배당을 창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슈드를 기반으로 해서 일부 이제 4% 이상의 고배당을 주는 그런 상품들로 같이 편입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예상 목표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슈드의 기대 수익률이 뭐 4%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커버드콜을 포함한 만약에 이러한 ETF의 기대 수익률이 8%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한 6% 정도 포트폴리오를 짜서 내가 배당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면 한 슈드에는 한 50% 비중 그리고 고배당 ETF의 한 50% 비중을 편입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이제 목표 배당 수익률이 6%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슈드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맞춰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종목군들을 여러 개를 섞어서 보통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뭐 기대 수익률 계산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혼합했었을 때의 목표 수익률이 창출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슈드의 비중을 조금 결정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자산을 이제 분산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슈드를 중점으로 해서 다른 종목과 혼합을 통해서 내가 목표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만드는 것을 주 목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1억 원으로 연 한 6% 배당을 받는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1억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면 IRP 계좌로 지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IRP 계좌 안에는 최소한 30% 정도의 비중은 안전자산으로 운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30%에 대한 안전자산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안전자산이다라고 한다면 뭐 정기예금에 한 3천만 원 정도 운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정기예금을 운용했었을 때 1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이 만약에 뭐 한 3.5%에서 뭐 3.8% 정도 준다라고 하면 그 전체 1억 원의 30% 비중은
우리가 일단은 뭐 예금을 일단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70%에 해당되는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금의 30% 비중이 3.5% 기준으로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6%를 만들려면 최소한 10% 정도 이상의 배당을 주는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커버드 콜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배당을 주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혼합했었을 때, 뭐 이제 예시로든 뭐 타임폴리오 플러스 배당 액티브는 뭐 예전에는 뭐 8.4% 정도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은 한 6%대의 배당 수익률을 주는 것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만약에 뭐 14%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매수 금액 980만 원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이제 대표적인 슈드 종목이고 여기도 14%의 비중을 편입하게 되면 뭐 980만 원의 연간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뭐 3.84%. 그다음에 이제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상품에도 14% 비중을 넣었을 때 980만 원이 되고요.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연간 배당 수익률은 한 6.4%. 그리고 또 14%의 비중을 뭐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 콜 종목에 980만 원 매수하게 되면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연간 배당 수익률은 한 1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4%의 비중을 또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 솔 액티브 종목에다가 980만 원 하게 되면 예상할 수 있는 뭐 배당 수익률이 8.87% 정도 돼서 그래서 각각의 포트폴리오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을 우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형태로 배당 수익률을 창출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연 6% 정도의 포트폴리오는 창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정했을 때 좋은 점은 일단은 기초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분산했기 때문에 보통 하나의 종목에다가 고배당 주는 상품으로 했었을 경우에는 분산 투자나 뭐 자산 배분의 개념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포트폴리오는 일단 국내 주식 그 다음에 슈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버드 콜인데 S&P 500 기반의 커버드 콜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기반의 커버드 콜 그 다음에 이미 혼합되어져 있는 뭐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은 이제 5개 종목은 미국 고배당 주식 종목, 그 다음에 5개 종목은 이제 채권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각각의 기초 자산의 비중을 맞춰서 그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이러한 기대 수익률인 목표 배당률을 가지고 적정 수준의 비중만 맞추게 되면 6%를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이제 커버드 콜을 포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6% 이상의 배당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는 사실상 조금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커버드 콜이 없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배당 현재 상장되어져 있는 종목들을 보니까 그게 한 6%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6%를 초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에 커버드 콜이 조금은 포함돼야 되고 만약에 6% 정도까지만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커버드 콜이 포함되지 않은 형태의 종목들을 가지고 한 5%대 정도 이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달 국내 상장 월배당 ETF 종목과 수익률을 분석해 주시고 계신데 네. 5월 기준으로 그렇다면 한 탑10? 네. 뭐 어떤 ETF들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수익률에 대한 순위 기준은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했는지. 그건 이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율이라고 해서 이제 주당 몇 %의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분배율을 합산했었을 때 이제 전체에 대한 순위를 이제 매겨보았는데요. 일단은 뭐 1위 차지하는 종목은 기초자산 자체가 일단 국내 주식이었고요. 수익률을 종목을 잠깐 보시면 뭐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종목이고, 해당 종목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형태인데 배당을 많이 주면서 액티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에서 다소 좀 공격적인 운용을 하는 형태의 상품이다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다만 보수가 제일 비쌉니다. 한 1%대가 넘어가더라고요. 다만 이제 운용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9.14%가 올랐고 그다음에 분배율은 0.5%를 지급하기 때문에 연으로 기대했었을 때 한 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이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 5월달 기준으로 했었을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과 분배율 합산해서 뭐 종합 수익률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때는 한 9.64%로 일단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 2, 그 다음에 플러스 종목이고요. 이거는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그 기업의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탑2다 보니까 이제 두 종목이 들어가져 있다. 그래서 수익률이 7.01%, 분배율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배당을 좀 많이 받을 목적으로 운용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이제 비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게을러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치료 이제 질병이다라는 이런 속상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업의 이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 중에서 월배당을 조금 창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들에 이제 관심을 조금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분배율 수준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위를 차지한 종목은 이제 리츠고요. 기초자산은 그래서 아리랑 K 리츠 FN. 그래서 뭐 K 리츠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제 한국 코리아 리츠 종목들이 이제 혼합되어져 운용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익률을 보시면 3.56%인데 분배율이 0.62%다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지금 배당을 많이 주는 형태의 상품들이 국내 고배당 상품들이랑 그다음에 리츠가 대체적으로 한 6%에서 7% 정도까지의 목표 배당 수익률을 좀 창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4.18%로 현재 3위를 이제 5월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위 종목은 이제 미국 주식이고요. 뭐 하나로 미국 S&P 500.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S&P 500을 추종하는 ETF 상품인데 월배당을 주는 형태. 근데 배당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뭐 4.1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미국의 S&P 500 지수가 5월 달에 그냥 4.11%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배율은 0.06%니까 연으로 따지면 한 1에서 한 2% 정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당을 받는 목적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위를 차지한 것도 마찬가지로 리츠 종목이고요. 리츠의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국내 리츠에 이제 맥커리 인프라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뭐 수익률은 3.62%, 분배율 수준은 0.28%로 뭐 대략적으로 한 연 단위로 따지면 한 3에서 4% 정도는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수익률 3.9%로 현재 이제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위의 경우도 이제 미국 주식. 그래서 뭐 KB스타 미국 S&P 500. 뭐 H가 붙어 있는 건 뭐 한 해지되는 이제 종목이고, 그다음에 6위도 마찬가지로 S&P 500. 얘네들은 배당을 많이 줘서 순위가 높은 게 아니라 이 수익률이 3.5%, 3.09% 5월 한 달 상승을 해서 순위가 이제 좀 상위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당은 0.11%로 높지 않은 편이다. 그다음에 이제 8위의 경우도 리츠, 그다음에 9위도 리츠. 그러면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대체적으로 분배율이 많이 주는 상품들이 순위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수익률 기준으로 종합 수익률이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5월 한 달은 대체적으로 국내 주식이 많이 상승했고 미국 주식 그다음에 리츠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상승한 그런 한 달을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위의 경우는 이제 커버드 콜 종목이 포함되어져 있고 얘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커버드 콜 옵션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 상품이고요. 분배율 수준만 보시더라도 여기는 0.7이니까 뭐 1년으로 따지면 한 8.4% 정도 주는 형태고 그다음에 수익률 기준으로는 1.9% 정도 올라서 이제 2.61%로 전체 10위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만약에 나는 뭐 분배율 중심으로만 일단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뭐 그쪽에 대한 순위를 매기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분배율 중심으로 이제 수익률을 또 우리가 순위를 매길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분배율 중심으로 매겼을 때 다 상위권들은 다 커버드 콜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닌 것들은 대부분 뭐 고배당에서 한 6% 정도 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연간 한 월 분배율로 한 0.5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기준점에서 그래도 한 6% 정도의 고배당을 주는 상품군이고 6% 넘어가면 리츠 일부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커버드 콜이 대체적으로 분배율 기준으로는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A 계좌 의무 가입 기간이 이제 3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만기가 되면은 네.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렇게 그 운영 스타일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그냥 정기예금만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차라리 3년마다 그냥 세제 혜택을 보면서 계속 재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그냥 예금만으로 운영하는 게 만족스럽다 이러면은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그리고 3년 지나서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받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이제 분리과세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금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만기를 길게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의무 가입 기간 지났을 때 해지해서 계속적으로 재가입하는 형태로 운용을 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 IS 계좌를 활용할지 뭐 연금저축을 활용해야 될지 막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결정할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운용해서 나중에 목돈을 수령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다.
이분들은 그 자금들이 속성 자체가 노후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은 연금 계좌 쪽으로 넘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기 운용하면서 목돈 가지고 이제 내가 소비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ISE 계좌에서 만기를 최대치로 길게 설정하게 되면 일단은 의무가입 기간 3년 경과되고 나서는 뭐 해지했었을 경우에는 뭐 자유롭게 내가 뭐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중간에 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원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장기간 운용하면서 목돈을 좀 수령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만기 최대한 깊게 설정해서 ISE 계좌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금 자산을 이제 증가시킬 목적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연간 1,800만 원까지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거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노후 준비를 조금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계좌 안에다가 많은 자금을 이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ISE 계좌 만기 자금은 특이하게도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이전 제도가 있어요. 이전했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세제 혜택, 이전 금액의 10%연 300만 원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만기 자금이 이전됐었을 경우에는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인데 그 1,8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연금 자산을 빨리 조금 증가시켜서 노후 소득을 확보하실 분들은 ISE 계좌 만기 자금, 그러니까 만기라고 하는 게 조금 표현이 애매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냥 의무 가입 기간 3년 지나서 해지했었을 때 그때 그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어서 그래서 뭐 1년에 2천만 원씩 3년 내면 6천만 원. 그래서 해지해서 연금 계좌로 옮기게 되면 그 해에 6천만 원에 대한 자금을 연금 계좌 쪽으로 이제 자산을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연금 자산을 좀 증가시킬 목적이 계신 분들은 ISE 계좌 이제 뭐 3년 단위로 해가지고 납입해서 그 자금들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형태로 운용을 하게 되면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더 많은 자금들을 연금계좌 쪽으로 옮기는 이러한 약간 좀 이렇게 활용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금도 관련해서도 또 상담도 해주시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연금저축과 IRP 등 사적 연금 계좌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특징이라든지 뭐 혜택 네네.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뭐 사적연금이라고 하면 뭐 IRP 계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이 있는데 일단은 뭐 판매되고 있는 회사들이 뭐 은행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뭐 증권사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험사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일단은 뭐 회사를 선택하는 그 기준점은요.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통해서 운용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선택해야 될 건 증권사 상품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그냥 뭐 안정적으로 그냥 예금 정도의 운용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은행에 있는 상품들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의 경우는 더 이상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예전에 신탁이었는데 이제는 판매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은 이제 보험회사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상품이 있는데 뭐 보험회사 상품들은 뭐 대체적으로 뭐 사업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에서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가입을 하더라도 원금이 도달되는데 대략 한 6에서 7년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래서 연금저축을 선택하실 분들은 이제 보험회사 상품보다는 그래도 증권사 상품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금융 상품들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이 세 단계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납입하는 단계에서의 특징, 그다음에 운용하는 단계에서의 특징, 그다음에 인출하는 과정에서의 특징들만 정리하면 상품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IRP 계좌나 연금저축의 경우는 일단 대부분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연말정산할 때 어느 정도 환급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제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IRP 계좌의 경우는 이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900만 원까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 6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특이점은 이 상품들의 납입 한도는 IRP 계좌와 연금저축을 합산해서 연간 1,800만 원을 납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한도가 생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1,800만 원의 한도를 다 채워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한 부분들은 인출이라는 걸 편하게 그냥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IRP 계좌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중도 인출을 하려면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질병에 의한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중간에 자금이 필요할 때 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IRP 계좌에다가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적립을 통해서 노후 자산을 만들 수는 있지만 갑자기 뭐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자금을 좀 인출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RP 계좌의 경우는 운용하는 과정 중에는 이제 과세 이연이라고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뭐 이자랑 배당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은 떼지는 않아요. 그러면 언제 세금 떼냐면 나중에 인출할 때 어떻게 인출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두 계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이제 운용에 있어서는 이 과세 이연 효과를 조금 극대화시키는 게, 왜냐하면 일반 계좌 안에서는 뭐 15.4%의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계속적으로 차감해 가지만 이 절세 계좌라고 뭐 보통 표현하는 뭐 IRP나 연금저축의 경우는 운용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이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운용했었을 경우에는 이제 규모를 키우는데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IRP 계좌의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최소 30% 정도의 비중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소 공격적인 운용, 만약에 뭐 100% 모두 다 위험자산으로 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IRP 계좌는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좀 위험자산으로 그냥 100% 자유롭게 조금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에 대한 부분들은 IRP는 되게 까다롭지만 연금저축은 뭐 인출은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운용 이익이 생긴 자금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인출을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라고 해서 16.5%의 세금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널티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IRP 계좌는 뭐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는 용도로 IRP 계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나중에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왔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출을 하게 되면 그때 인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퇴직소득세가 빠져나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그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이 연 1,500만 원 기준으로 그 이하 금액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저율과세라고 해서 그냥 5.5에서 3.3% 이렇게 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인출 1,500만 원을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또 10.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된다든지 아니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전되고 나서 내가 자금을 인출할 때는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인 연 1,500만 원과는 전혀 무관하다. 요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부분과 운용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나중에 인출했었을 경우에 이제 연금 그 수령 한도라는 게 나중에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하거나 혹은 그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인출했을 때 5.5에서 3.3% 나이 기준으로 연금소득세가 낮게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납입 단계에서는 뭐 세액공제도 받고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리면서 나중에 인출할 때는 살짝의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ISA 계좌 이거 뭐 어디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네네. 그런 문제도 있는데 네. 뭐 증권사, 은행 다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 뭐 가까운 데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네네네. 앞서서 뭐 증권사 말씀하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어디서 가입해야 되는지 그 팁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ISA 계좌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운용할 수 있는 종류가 이제 신탁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일임형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개형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은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중개형은 뭐냐? 유일하게 이제 국내 주식을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월배당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뭐 선택지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증권사에 가서 ISA 계좌 중개형을 가입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은행 상품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신탁형 상품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신탁형이라고 하는 거는 증권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은행에서도 판매를 하고가 있어요. 그러면 신탁형에서 도대체 뭘 운용할 수 있냐? 대부분 예금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 중개형을 가입하면 안 되고 보통 신탁형을 가입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신탁형은 은행 상품, 증권사 상품이 있는데 왠지 증권사 상품은 예금이 안 될 걸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미나게도 예금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예금으로 운용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선택해야 될 거는 금융회사보다는 이제 ISA 계좌 유형을 잘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예금 상품 운용한다 이러면 ISA 계좌 신탁형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은행을 가셔도 되고 아니면 증권사 상품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예금으로 운영할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택 기준은 예금으로만 운영한다 이러면 신탁형. 아니면 나는 근데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개형을 가입해야 되는데 어차피 중개형은 뭐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ISA 계좌 중개형 증권사에서 나는 예금으로만 운영하고자 한다. 이때는 뭐 은행의 ISA 계좌 신탁 혹은 증권사의 ISA 계좌 신탁형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미 가입했는데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과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재미나게 이제 이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해서 뭐 중개형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개형에서 신탁형으로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뭐 잘못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해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대려 이제 납입 한도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지하지 마시고 그냥 ISA 계좌 자체를 그냥 다른 회사로 이전해버리면 그때는 또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염두한다 그러면 이제 증권사 난 예금하겠다라고 하면 은행 혹은 증권사의 신탁형을 선택하면 된다. 이런 기준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A 만기가 짧은 만큼 이 계좌를 활용해서 가장 빨리 1억을 모은다라고 네. 한다면 과연 어떤 팁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네.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돈을 모으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수입에다가 뭐 지출을 빼면 이제 저축에 이제 이렇게 계산되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부의 공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말하는 건 뭐 지출을 줄여서 저축액을 늘리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누구도 지출을 줄여서 저축액을 막 늘려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하지는 않으시고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이제 보통 어딘가 강의를 가거나 이랬을 경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수입원을 늘리는 데 가장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저축액도 늘어날 수 있고 소비금액도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수입액을 가지고 최대한 1억 원을 모았을 때 내가 뭐 300만 원 수입일 때 500만 원 수입일 때 700만 원 수입일 때 저축할 수 있는 저축액의 크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입원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어떻게 보면 이 ISA 계좌 안에서 약간 좀 1억 원을 조금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2천만 원씩 뭐 1년에 2년 그 납입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이니까 그냥 계속 2천만 원을 뭐 이렇게 내는 방법 외에는 사실 뭐 1억 원 이상을 또 납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1년에 2천만 원을 뭐 저축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아주 그냥 현실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본업도 열심히 하는 네. 그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만약에 퇴직금 1억 원을 ILPA 계좌에 넣으면은 추후 한 연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IRP 계좌에 넣어뒀었을 때 인출을 했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건요. 일단은 내가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인출 한도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연금 수령 한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는 뭐 1월 1일자 기준으로 연금 계좌 평가액을 가지고요. 나누기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 수령 연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만 55세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퇴직금이 들어온 계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가입 기간 5년 조건은 사라지고 만약에 내가 납입하는 그 세액공제를 받을 용도로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그 계좌들은 이제 5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뭐 퇴직금이 넘어왔다라는 가정이니까 이때 수령 연차는 만 55세가 된 기준에서 이제 1년 차가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1.2배, 120%를 연금 수령 한도로 설정을 해서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이제 IRP 계좌에서 인출을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가 일단 30%가 이게 감면되는 그러한 절세 효과가 하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퇴직금이 IRP 계좌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냥 뭐 금고에다가 1억 원 넣어놓고 막 이렇게 돈을 빼는 형태는 아니고 결국에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운용 수익이 높았을 경우에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인출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훨씬 더 길고 많이 인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시를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뭐 수익률이 6%로 꾸준히 우리가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령 기간을 10년 설정했었을 때 1억 원 기준으로 연간 이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은 연 1,281만 원이 되고요. 얘를 월로 전환하게 되면 한 106만 원 정도 10년 동안 일단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금액이 네. 되고요. 생각보다 이제 계산하니까 크진 않더라고요. 크진 않고 그다음에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 6%면 822만 원. 그리고 월 기준으로는 68만 원을 이렇게 수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간 685만 원.
그리고 월 57만 원 정도를 이렇게 수령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익률을 8%로 올렸을 경우에는 이제 수령 기간 10년으로 설정하게 되면 연간 1,379만 원에서 월 114만 원. 그리고 20년으로 잡았을 때는 연 943만 원, 그다음에 78만 원 정도 월 수령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령 기간 30년을 설정했을 때는 822만 원으로 이제 월로 따졌을 때는 한 68만 원 정도 수령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수익률에 대한 개념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1억 원의 자금이 운용이 되고 그다음에 운용 이익과 원금을 같이 빼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러한 퇴직금들을 이제 월배당 ETF나 뭐 배당주는 이러한 ETF들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수익률을 만약에 배당 수익률로 전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만약에 1억 원에 한 6% 정도 배당을 준다라고 한다면 1년에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연 수령 금액이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걔를 이제 나누기 12 하면 월 50만 원은 꾸준히 받으면서 원금 1억 원은 고스란히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가격 변동에 따라서 1억 원의 등락폭은 생기겠지만, 그래서 수익률 관점에서의 이제 인출 기간을 설정한다라기보다는 배당 수익률로 요 수익률을 전환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배당을 수령하면서 필요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원금을 조금씩 매도해서 수령 계획을 세우긴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수익률 기준으로 계산한 값보다는 조금 더 길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뭐 수익률 6, 8% 기준에 따라서는 수령할 수 있는 자금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다만 이제 뭐 사적연금만 수령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이제 공적연금까지 합쳐졌었을 때의 이제 토탈 금액들까지도 한번 체크해가지고 1억 원의 자금 가지고 어느 정도의 나의 연금액을 뭐 산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시뮬레이션을 꼭 돌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런 함께 받고 하면은 이게 네. 약간 적은 금액은 아니고 어느 네네. 정도 생활비는 나올 수 있겠네요, 네네네.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로 ETF를 투자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일단은 우리가 뭐 일반 상품에서 만약에 뭐 일반 주식 계좌에서 ETF 거래를 했었을 경우에 이제 뭐 과세 대상 이익에 대해서 모두 세금을 묻는 그러한 종목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만약에 1억 원 정도의 뭐 이익이 발생하면 여기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뭐 기간에 따라서는 뭐 전체 1억 원의 수입이 한꺼번에 나진 않겠지만, 그냥 세금을 과세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5.4니까 1,540만 원의 이제 세금이 이렇게 부과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ETF를 연금저축이나 연금계좌 안에서 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특징이 과세 이연에 대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운용하는 과정 중에 1억 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운용하는 과정에는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1억 원을 고스란히 갖고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이제 인출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거는 연금 수령 한도. 두 번째로는 연간 1,500만 원을 넘지 않은 금액을 인출했을 때 이때는 연금소득세가 저율과세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저율과세를 받았다라는 가정하에 만 55세에서 70세 기준으로는 5.5%의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억 원을 그냥 다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세금이 550만 원만 이제 이렇게 부과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 70세에서 80세 사이에 인출하게 되면 4.4%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때는 440만 원. 만약에 80세 이상의 자금을 인출했다라고 하면 3.3%가 붙기 때문에 이때는 세금이 330만 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 계좌랑 연금 계좌 안에서 운용했었을 때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세 이연 효과가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연금으로 수령했었을 때 저율과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 계좌 안에서 대체적으로 투자 상품들이나 아니면 ETF를 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네. 현재 이제 금융공부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연금이나 이제 투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제 젊은 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한 몇 세 정도 분들이 많이 신청할 것 같으세요? 한 50대? 예, 보통 그쵸. 50대 중반부터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예, 많은 분들은 70세까지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뭐 연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미래를 대비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좀 대체적으로 좀 젊은 분들도 좀 연금 상품이나 이런 것에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뭐 컨설팅하면 뭐 상품 세일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뭐 상담 자체는 이제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나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하도 제도가 복잡해서, 그래서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상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으셔서요. 그래서 뭐 연금과 뭐 절세 관련 상품들 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금융공부 김범곤 채널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관련된 교육들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좀 찾아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민연금 고갈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앞으로 더 많이 내야 되고 네네. 받을 돈은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개인연금 네. 어떻게 우리가 계좌를 또 이용을 해야 되고 어떤 상품을 담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꼭 채널에 한번 방문해 네네. 보셔서 보시고 또 상담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상담한다고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뭐 단순한 문의는 받아들이는데 돈이 좀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간에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네네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범곤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리치 노마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배당주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좀 실현을 했고, 그 얘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리치 노마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모든 그런 투자자들의 선망의 그런 대상이잖아요. 목표점. 정말 네. 차곡차곡 돈을 벌어가지고 배당주에 투자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캐시플로우로 살아가는. 네. 어떻게 본다면 그 꿈을 이루신 거네요, 지금. 네, 어떻게 보니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겸손하게까지. 아무튼 간에 또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은 분명히 그동안의 그 노하우라든지 공부라든지 피나는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투자 노하우를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네. 그 직접 운영하시는 채널에서 투자 수익률을 또 이렇게 공개해 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도 뭐 네. 포트폴리오라든지 수익률 공개를 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제가 매달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사실 큰 틀은 별로 뭐 바뀌진 않는데, 이제 맨날 건빵만 먹다 보면 목이 좀 막히니까. 살짝 별사탕처럼 성장주도 좀 샀다 팔았다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종목들이 바뀌는데, 일단 지금 현재 종목들을 네네.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제 그 왼쪽에 보이는 게 국내 쪽에 있는 종목들 쭉, 뭐 종목 수는 많지만 사실 이제 뭐 비중이 큰 것들은 이제 뭐 배당주 쪽인데, 메컬 인프라가 좀 제일 많고요. 다음에 이제 뭐 채권, 다음에 요새 뭐 월배당 ETF들 잘 나와서 그런 거 좀 갖고 있고,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종목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거 조금 갖고 있고요. 오른쪽 편에 보이는 게 이제 그 미국 주식들인데, 이제 채권형 CF, 이제 뭐 폐쇄형 펀드라고 얘기하는 GOF나 PDI가 조금 있고, 알파벳,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를 커버드 콜로 해놓은 NBD, 뭐 일라이릴리랑 뭐 아마존닷컴, 애플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쪽의 비중이 한 8 정도, 미국 쪽이 한 2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 예, 현재는 배당주 비중이 한 95%까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한 90%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연초에 막 이제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해서 좀 줄여놨는데, 그래도 계속 가더라고요. 계속 가죠. 약간 속이 쓰리긴 하지만.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95%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익률을 보자면 제가 이제 뭐 매달 공개를 하는데, 지금 이번 달까지는 한 6% 초반 정도, 이제 누계로 올해 한 6% 초반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3.8% 정도 어저께까지 수익이 났거든요. 플러스였거든요. 코스닥은 0.5%니까 국내 시장보다는 나은 편이긴 하나. 지금 뭐 나스닥이 워낙 달리고 있어서 17%, 13%에 비하면 뭐, 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래도 그냥 뭐, 무난하게 잘 가고 있다. 뭐, 저는 스스로 그렇게 위안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거의 20% 넘게 수익을 냈거든요. 예, 이제 물론 22년에 많이 까먹었던 걸 뭐 회복하는 수준이긴 했지만, 이제 작년에 이렇게 수익 숫자를 보시면 막 1, 2월 달에 숫자가 좋다가, 6, 7월 달에 많이 까먹었다가 9, 10월 달에 뭐 이제 까먹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좀 해보다 보니까 좀 이제 안 까먹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렇죠. 좀 지키는 쪽으로 많이 좀 포지셔닝을 하다 보니까 4월에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4% 빠졌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도 이제 좀 덜 이제 얻어 터지는 약간 뭐 그런 구조로 해서 마음 편하게 오래 투자하자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연말까지는 제가 목표한 수준은 가지 않을까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네. 한국 비중이 8이고 미국이 2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약간 좀 캐시카우,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 많이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국 쪽이 좀 더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배당주 투자를 시작한 게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포트폴리오에 이제 맥쿼리 인프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네네. 이제 그때는 사실 뭐 배당주 투자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잘 몰랐었고, 친구가 뭐, 그때도 아마 금리가 지금이랑 비슷했었을 거예요. 이제 예금금이 3점 몇 %, 뭐 대출하면 4점 몇 %대인데, 1년에 6% 배당금을 주는 주식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이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라서, 얘를 계속 모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쿼리 인프라가 비중이 커지면서 사실 지금도 아직 비중이 커서 8대2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맥쿼리 인프라가 예전만큼의 어떤 수익성을 조금 보여주지 못해서 지금 이제 비중 조절을 조금씩 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8대2긴 한데,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영하시는 채널에서도 연간 최대 15%의 분배금을 주는 그런 ETF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네. 상당히 15%라는 것 자체가 솔깃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런 상품인지 좀 궁금해서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요즘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심해지고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월배당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60개가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고배당, 이제 그 월배당 상품들이 커버드 콜 방식으로 나오는데, 저도 이제 아까 그 포트폴리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플러스 15% 이제 프리미엄을 주는 상품이거든요. 이제 월배당인데 연 15%니까 한 달에 거의 1.25%를 계속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그 기초자산으로 되는 종목들이 우리가 다 알만한 이 7개 종목을 이제 기초자산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요즘 이제 주가 흐름이 엄청 좋잖아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분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투자를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배당이 나오거든요. 네, 제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보니까 한 8% 수익이 나더라고요. 벌써요? 배당을 포함해서 봤을 때. 올라가지고 또. 네, 주가도 굉장히 잘 따라가요. 이제 이 오. 상품의 특성이 좀 있는데, 커버드 콜 상품이 주가를 잘 못 따라가는데, 그런 걸 좀 보완한 상품이다 보니까 잘 따라가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또 나오고 있고, 뭐 이 종목 말고도 이제 같은 시리즈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S&P 500에 비슷한 구조를 또 만들어 놓은 것도 15%짜리도 있고, 또 요즘 이제 엊그저께 뭐 FOMC 나오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또 조금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덱스에서도 이제 뭐 미국 국채 30년물 플러스 뭐 이제 12% 프리미엄, 이제 그거 뭐 월에 한 1% 정도 배당이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의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고, 이제 상품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괜찮은 이제 상품들인데, 또 좀 잘 모르고 무턱대고 높은 배당률에만 혹해서 투자하면 조금 또 리스크가 있는 이제 그런 상품이죠. 네. JPQ, 네. JPQ도 지금 이제 위쪽이 S&P 500이고 이제 밑에가 JPQ인데 이게 지금 배당이 그래도 연에 한 8%, 9% 나오거든요. 네네. 여기다 9% 정도 더하면 거의 그래도 5, 6%까지는 따라가니까 뭐 이제 이런 게 될 수 있고, 뭐 리얼티인컴도 계속 어쨌든 배당금을 꾸준하게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 있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리츠 종목들은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래도 배당금을 계속 늘려간다면 이런 것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SCHD랑 DGRW 뭐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이게 DGRW거든요. 이 초록색 네네. 부분이. 네. 근데 지금 이게 SCHD예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죠. 많이 여기서 확 거의 벌어지면서. 박스권이네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보완해 주려면 이제 섞어주는 거죠. 이런 걸 섞어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까처럼 뭐 QQQ를 섞는다든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갖고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은행 고배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KB금융이나 하나금융이나 뭐 이런 데들이 워낙 지금 많이 올라왔고, 이게 이제 출시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뭐 밸류업 때문에 나온 것 같긴 한데, 6개월 수익률이 지금 거의 뭐 30%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물론 최근에는 이제 약간 밸류업이 힘을 잃으면서 좀 빠지긴 했으나, 어찌됐든 배당률이 한 6%대로 나올 것 같고, 월배당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기업을 봐도, 누가 봐도 그냥 탄탄한 기업들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무튼 간에 방금 말씀하신 그 커버드 콜 방식의 월배당 ETF에 대한 그 투자들의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사실 그 미국의 제피라는 네, 그런 네. 상품도 있고, 네. 하지만 이게 월 분배율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수치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뭐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든지 약간 네, 주의할 네, 점이 네.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높은 분배율 때문에 사람들이 혹할 수는 있는데, 이제 초기 버전, 지금 이제 뭐 1세대, 2세대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 초기 버전들은 분배금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 상품의 구조가 이제 주가의 흐름을 너무 못 따라가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원금을 까먹으면서 그걸 이제 분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상품도 이미 그런 구조에 들어가 버린 상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상품들은 그런 투자자들의 불만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보완하는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보완했다고 해서 단점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월 현금흐름이 필요한 퇴직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품이라서 잘 쓰면 저는 굉장히 좋은 이제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니까 자산운용사에서도 다양한 컨셉으로 이제 보완한 상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잘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현명하게 이게 무슨 단점이 있고 이건 언제 쓰면 좋고 뭐 이런 걸 잘 알고 잘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게 잘 쓰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드맥스사라는 곳에서 나오는 뭐 MBT, 코니 뭐 이렇게 굉장히 고배당을 주는 커버드콜 상품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또 미국 이제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 이슈가 좀 있잖아요. 250만 원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니까 이게 이제 배당락이 굉장히 크거든요. 배당률이 높다 보니까 배당락을 이용을 해서 손실을 실현을 시키는 거죠. 근데 배당금은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실을 만들어서 이제 다른 종목에서 났던 플러스를 상쇄시키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한쪽에서는 배당금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로 또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사실 불이나 칼은 굉장히 위험한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잘 쥐어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상품을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무턱대고 이제 분배율만 쫓아가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또 이렇게 채널에 방문하셔서 많이 네. 들으면 좋겠네요, 투자자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채널에서 맥쿼리 인프라 앞서서도 말씀해 네네네.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TLT, TTW 등 인기 해외 ETF도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월배당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은 무엇일까요? 근데 뭐 요즘에 특히 국내 상품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월배당 상품들이 대부분 미국에만 있었는데 뭐 국내 상품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해외 상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이런 그 빅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을 끌고 가는 형태잖아요. 물론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만 놓고 본다면 아까 제피 말씀하셨었는데 제피의 동생격으로 나온 잽Q, JEPQ라고 하는 종목인데 얘는 이제 나스닥 종목들을 갖고 커버콜을 하거든요. 네. 근데 거의 연에 거의 10% 가까운 지금 한 8, 9% 정도 월배당으로 이제 나오는 네, 그런 상품인데 주가도 제법 잘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냥 나스닥을 순수하게 가는 것보다는 덜하기는 하지만 월배당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괜찮게 가고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직장인이 예적금 금액이 통상 한 매달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정도 돈으로 예적금 대신에 ETF를 사모은다면 한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이제 뭐 나이대마다 사실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리치노마드 채널의 이제 주 구독자가 40, 50대 분들이 많으세요.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 은퇴 후에 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배당금, 이제 바로 현금 흐름을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뭐 직장 초년생들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20, 30대는 제일 뭐 마음 편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S&P 500을 따라가는 스파이나 부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모아가는 게 가장 심플하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인기 있는 뭐 SCHD 같은 이제 배당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분들 30, 40대로 넘어간다 싶으면 SCHD를 이제 모아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는 좀 수익률이 좋았지만 이게 이제 그 기술주 비중이 좀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못 따라가거든요. 다른 종목 날아가고 있는데 미국 종목을 날아가고 있는데 얘가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도 이제 저도 이제 엊그저께 뭐 이 관련된 영상을 찍긴 했는데, 이걸 이제 좀 보완해 주려면 QQQ, 이제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ETF를 같이 좀 섞어서 뭐 8대2로 한다든지, 지금 같을 때는 오히려 QQQ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도 좋겠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모아가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기술주의 그 비중이 더 들어가 있는 DGRW라는 이제 종목도 있거든요. ETF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론 배당률 자체는 좀 낮습니다. 한 1.6%밖에 안 돼요. 연 배당률이. 근데 월 배당이고 배당 성장률이 한 10년 평균 11% 이상 계속 배당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섞어주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일단은 뭐 아까 30에서 50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정말 영혼까지 빨리 끌어서 모아놓는 것이 본인이 나중에 일해야 될 날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시간과 복리의 마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조금 더 고생하는 게 나중에 몇 년을 줄일 수 있다는 뭐 이제 그런 걸 좀 알고서 그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꾸준하게 계속만 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방금 SCHD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SCHD를 꾸준히 하나를 모아가는 것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DGRW라든지 아니면 QQQ라든지 이런 걸 네네. 섞어서 뭔가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게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특히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특히나 이제 연초에 SCHD가 브로드컴을 편출을 했거든요. 이제 SCHD의 그 로직이 바뀐 건 아니고, 네. SCHD의 로직 상에 이제 브로드컴이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빼버렸는데, 어저께 브로드컴이 16%가 날라갔어요. 액면 분할해가지고. 네네, 뭐 실적도 잘 그런 나오고. 이슈가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나름 IT에서 이 친구가 좀 잡아주고 있었던 부분이 날아가 버리고 나니까 더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올라가는 거죠. 어저께 미국 장도 좋았는데 뭐 SCHD만 안 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SCHD가 갖고 있는 그 안정성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성과는 또 무시를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갖고 가고 싶다면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살짝 추가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또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뭔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네. 것들을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약간 섞어서 하는 전략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핵심으로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은 꾸준하게 잘 지키면서, 근데 이제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장치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으로 갖고 갈 게 뭐냐, 얘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거냐를 정말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얘는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큰 뭔가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계속 모아가는 거. 네. 어떻게 보면은 제 포트에서는 여태까지는 맥쿼리 인프라가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꾸준히 모아주면서 얘는 흔들리지 않는 애. 하지만 이제 뭐 시황에 따라서는 다른 것들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좀 갔던 건데, 이제 지금은 저도 조금 뭐 방향 달라지고 있지만, 이제 그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갖고 가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네. 그렇다면은 좀 약간 직접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격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맘 편히 10년간 신경 안 쓰고 묻어둘 만한 ETF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10년 동안 마음 편히 묻어놓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특히나 요즘 10년 같은 경우는 뭐 세상이 한 번 바뀌는 게 아니라 거의 두 번은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쟁도 하고 어지럽게 하죠. 네네. 그래서 그냥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S&P 500을 따라가는 그런 ETF들을 갖고 가는 게 방법일 것 같고, 이제 너무 뻔한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배당주 차원에서 궁금해 하신다 그러면, 10년 동안 정말 마음 편히 갖고 가려고 하면 금융주를 모아놓은 타이거 은행 고배당 탑10 같은 거. 예. 네네. 지금 요즘에 밸류업 때문에 주가가 맞아요. 많이 올라가 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해도 월배당으로 나오는데 한 5.7% 정도 배당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 재산을 몰빵할 게 아니라면, 이게 이제 주가도 분명히 좀 흐름을 탈 건데, 계속 모아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왜냐면 누가 봐도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주들은 안정성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독과점적인 구조 때문에 수익을 계속 잘 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주가가 이제 예전 같았으면 주가는 잘 안 가고 배당금만 잘 나왔었는데, 이제 밸류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배당을 줄 수 있는 구조는 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종목을 이제 성향에 따라서는 갖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최근 ISA 계좌 인기가 상당한데, 혜택을 200% 활용하는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ISA에는 이제 물론 목돈을 넣어놓고서 계속 굴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계속 어쨌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보면
지금 이제 S&P 500을 갖고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타임폴리오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굉장히 운용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ETF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서 S&P 500이긴 하지만 액티브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황에 따라서 이제 그 비중을 좀 달리 갖고 가는데 수익률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여서 이런 거 좀 S&P 500을 갖고 가되 뭐 이런 걸로 갖고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빅테크 관련된 이제 ETF인데 배당률을 이제 ISA에서는 어쨌든 비과세 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배당금을 받으면서 계속 재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사실 그냥 앞으로 계속 빅테크가 날아갈 것 같다 싶으면은 뭐 이렇게 커버드 콜을 씌우는 종목보다는 그냥 빅테크 7 뭐 이제 이런 것만 갖고 가도 좋은데, 사실은 지금 너무 올라가서 다들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날아갈 거라고 보기는 살짝 어려우니 얘도 좀 횡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라면 커버드 콜을 지금 갖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을 이제 계속 재투자하는 거죠. 뭐 그런 차원. 그리고 금리가 좀 떨어질 걸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미국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뭐 이제 이런 거, 아까 은행 고배당도 지금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다가 지금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리츠주들이 좀 올라갈 거거든요. 이미 어떻게 보면 좀 선반영된 것도 있어요. 벌써 리츠 ETF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한 10% 올라갔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월 배당으로 거의 7% 정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본인의 성향 따라서 난 좀 공격 앞으로다 그러면 조금 공격적으로 갖고 가시고, 뭐 나이가 좀 많아서 난 좀 보수적으로 가겠다 싶으면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것들을 더 모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모아가시면 어떨까, 뭐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요즘에 그 자산운용사들이 나름 그 차별화 요소들로 만들어 가려고 대부분의 ETF의 지급 기준일은 말일이거든요. 근데 15일 기준인 상품들이 제법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리치 부동산 인프라 같은 경우는 말일 기준의 상품이거든요. 근데 코덱스에서 나온 한국 부동산 리치 인프라라고 하는 종목은 15일 기준이에요. 종목의 구성은 살짝 다르기는 한데 거의 뭐 배당률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6%에서 7%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타이거 종목을 사서 말일날 배당을 받으면 한 2일이나 3일 좀 돈 나올 거잖아요. 이 돈을 코덱스에다가 투자를 하면 얘는 15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군요. 예, 그러면 이제 17일, 18일쯤에 돈이 또 나와요. 그럼 17일, 18일에 돈이 나오면 다시 여기 타이거에 또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리츠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그런 비슷한 종목 두 개를, 기준일이 다른 애 두 개를 넣으면 2주마다 한 번씩 월세 받는 거죠. 복리로 월 배당이 아니라 2주마다 한 번씩 받는 2주마다 월 2번 받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빅테크 종목도 운용사에 따라서는 어떤 건 말일, 어떤 거는 15일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나눠갖고 넣어놓으면 어느 운용사가 또 사실 잘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런 거 봐서 반반 넣어놓으면 2주마다 한 번씩 배당금이 들어오는, 월세를 받는 기가 막힌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진짜. 아주 좋은 팁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은퇴 준비를 못하고 퇴직금 1, 2억만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앞서 뭐 주 시청 연령층이 한 40, 50대 그죠? 그런 분들이 사실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을 뭐 다른 데 뭐 사업을 해서 까먹는 것보다도 그냥 ETF에 투자한다. 그래서 노후에 생활비로 쓴다. 라고 한다면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배당주 ETF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상황은 퇴직은 했고 현금 흐름은 필요하고 근데 가진 돈은 1, 2억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이제 현금 흐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장기적으로 자산이 커지는 걸 바래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포트폴리오가 되겠고, 그리고 딱 하나만 지금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이게 여러 개 말씀하셔도 됩니다. 퇴직금은 이제 거의 최고의 보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안정적인 건 포트폴리오를 그래도 한 4-5 종목으로 짜서 분배하는 게 나은데, 정말 하나만 지금 상황에서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제 뭐 에이스 빅테크 7 플러스 15%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월에 1% 나오니까 뭐 1억에서 2억만 갖고 있어도 한 달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뭐 퇴직연금 이런 거 조금 더하면은 그래도 한 200~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은 가능하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빅테크가 물론 지금 너무 오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물론 일시적인 조정은 당연히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빅테크가 어느 정도는 세상을 끌고 갈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보여서. 더 그럴 것 같긴 해요. 산업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상품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게 아닐까. 정말 하나만 딱 고르라 그런다면 이거 좀 얘기해줘도 괜찮겠다 싶은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좀 있으니까 이제 그때그때 좀 달리 갖고 가긴 해야 되겠지만 이제 계속 그렇게 투자하시면서 공부를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면은 월 한 4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조사 결과가. 네. 만약에 배당으로 이 정도 현금을 평생 받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면은 어떤 네. 걸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통계청 자료 보니까 뭐 이제 부부가 생활하면은 한 달에 한 370만 원 정도 뭐 있으면은 그래도 뭐 괜찮게 살 수 있다. 아주 여유롭게는 아니어도 막 쪼들리지는 않고는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러려면 10억이 있어야 돼요. 뭐 소리부터 나오긴 하는데 그 10억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한 5억 정도의 금융 자산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4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 포트를 한번 짜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대로 5억을 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리츠 부동산 인프라랑 뭐 워낙 좋아하시는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가 이제 6%, 7% 정도. 이 원래 리얼티 인컴이 거의 한 4%대 배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야. 배당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네, 지금은 좀 사실 매력적인 구간이긴 해요. 물론 미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뭐 그래도 리얼티 인컴이 업력이 있어서 잘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이제 리츠 쪽에다가 이제 한 6, 7% 정도 들어가는 거 조금 한 1억 정도, 한 20% 정도 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빅테크 쪽에 잽큐나 뭐 미국 빅테크 7 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배당률도 높고 앞으로도 어찌됐든 빅테크가 세상을 구원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쪽에 비중을 조금 많이 싣고 가는 거죠. 40% 정도 갖고 가고 그래도 또 이제 제피 같은 경우는 안정성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있거든요. 이제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이 배당률은 조금 낮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 들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PDI라고 이건 채권형 이제 CEF인데, 월 고정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이 변동하는 게 아니고 계속 똑같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여기도 배당률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13.8%가 이제 거의 월에 이제 1%씩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 세후로 370 정도 나와요. 그럼 딱 370으로 일단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포트가 나중에 가면 얘가 이렇게 커져 있을 거예요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당장에 이제 어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포트인 거고 물론 이 상황에서 만약에 뭐 빅테크가 좀 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좀 줄이고 뭐 제피나 나머지 것들을 뭐 좀 올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운용을 하시다 보면 사실 실력이 좀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야 당연한 거고 계속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피 같은 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사실 370만 원이 고정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가 인상률이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 더 늘려야 될 거거든요. 400만 원, 500만 원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그건 공부하시면서 계속 보완을 하시면 점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5억만으로도 이 정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괜찮네요. 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살짝 어떻게 보면 배당금에 좀 집중을 해서 공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하면 이걸 조금 낮춰놓고 그리고 어찌됐든 국민연금이랑 뭐 개인연금 조금 들어간 거 있으실 거잖아요. 뭐 저도 이제 국민연금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뭐 140, 50만 원 나오던데 그게 와. 여기에 딱 붙으면 야. 제가 여기서 공격적인 걸 조금 줄여도 되잖아요. 안정성을 조금 더 높여도 되는 네네.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국민연금 나올 거 얼마, 개인연금 나올 거 얼마. 그러면 내가 지금 퇴직금 갖고 얼마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면 되겠다. 이제 그걸 거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해놓고 이게 딱 고정해서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건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동시킬 수 있는 거는 이제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계속 바꿔가시고 먼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네. 시간이 지나면 또 더 좋은 상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상품들 나오는 속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르고 엄청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고 뭐 연초만 해도 월배당 상품 뭐 30개요, 40개요인데 지금 60개 넘었거든요. 이제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 그런 속도를 보면은 어찌됐든 계속 뭔가 단점들을 보완해서 상품이 나올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품들 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내면 되거든요. 이제 뭐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노후 자금은 한 10억 정도 있어야 돈 걱정 안 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은퇴 후에 필요한 금액은 한 얼마 정도일지 이 금액을 네.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게 제가 한 5억 정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5억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엄청 큰 네. 돈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만나다 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세요. 나 퇴직 곧 해야 되는데, 나 집 한 채랑 퇴직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거의 표준인 것 같아요. 이게 대기업을 다녔던 뭐 했던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외벌이 분들은 뭐 더 답답한 이제 상황인 경우도 많고, 근데 보면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집을 좀 줄이시든지 전세로 바꾸시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자금을 융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바꾸려고 하는데 내 생활권을 사실 안 바꾸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내가 30평대에 살았다면 애들 출가시키고 나면 20평대로 이사를 가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뭐 매매로 갖고 있던 거를 자가로 갖고 있던 걸 전세로 바꾸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 여유 자금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리고 퇴직할 때 퇴직금과 이런 것들을 모으면 5억을 뭐 힘들긴 하겠지만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들이 꽤 돼요. 이 만나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지금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나는 파이어족이 될 거야. 뭐 20년 뒤에 파이어족이 될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건 사실은 누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월에 150만 원 정도, 연 6% 정도로 운영을 해보면 한 17년 정도 걸려요. 150만 원씩 계속 이걸 6%, 연 6%면은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아까 그렇죠. 막 배당률 보셨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내가 좀 시간을 단축시키겠다 그러면 한 월 250만 원씩 정말 영혼까지 끌어서 6%로 운영을 하면 12년 정도 걸려요. 근데 아니면 내가 수익률을 이제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순간에 수익률이 좀 올라갔단 말이죠. 10% 정도 수익률을 굴릴 수 있다 그러면 월 200만 원만 갖고 한 11년 정도 모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뒤에 난 은퇴하겠다는 꿈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모아가는데, 이제 그 포트는 아까 이제 ISA 말씀드릴 때 이제 그런 포트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어쨌든 성장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은 S&P 500으로 기본적으로 그래도 10년 평균 12.8%인가? 이제 S&P 500이 그렇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물론 뭐 중간중간에 힘든 구간도 있었겠지만 그런 가능성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비중을 좀 높여가는 거고, 나머지는 또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배당이나 이런 것도 받으면서 다시 하는 거고,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이제 배당의 비중을 점점 늘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소개해주신 그런 상품들 잘 한번 네. 고려해 보시고,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네. 투자하는 방법도 많고 계좌 활용법도 있고 하니까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리치 노마드 채널에 가서 꼭 한번 보시면 분명히 은퇴하시는데, 그리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리치 노마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